안녕하세요. 바람이 아두이노 세미나 강의자 김정현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론 차시인 8차시 RTOS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저번 이론 강의가 9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이 1월 마지막 주니까 한 3개월, 4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는데 이 이론 강의의 내용이 좀 광범위해서 자료도 만들 것도 많았고 좀 변명을 하자면 저도 여러 가지 학사 일정이나 개인 사정 때문에 좀 늦게 됐는데 그래서 이 이론 강의 빨리 진행하고 이제 2월 초 안에 이 파트랑 저번 그 I2C SPI 하는 실습 강의도 빨리 이제 강의를 제작을 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볼게요. 목차는 일단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해서 RTOS를 쓰지 않아도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RTOS는 뭐고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RTOS 중에서 프리 RTOS라는 OS를 저희가 사용할 건데 이 프리 RTOS가 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 프리 RTOS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코드상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API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특히 태스크, 세원표, 큐 세 가지 프리 RTOS 컴포넌트들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프리 RTOS가 어떤 시나리오에서 쓰일 수 있는지 코드 그 자체보다는 간략한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서 그렇게 가게 될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인베디드나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크리티컬한 프로그램을 짤 때 경쟁 상태나 부착 상태, 그리고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하는 팁들을 몇 가지 수록해서 이번 이론 강의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코드를 굳이 쫙 이렇게 글자로 나열하기보다는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좀 간략화를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을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예를 든 건데,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셋업과 루프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업에서는 어떤 초기화 과정을 진행하고, 루프에서는 계속 돌아가는 작업을 진행해서 계속 이제 무한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함수나 태스크,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이 빨간색 네모에 이런 식으로 그 네모로 뭉뚱을 그렸고, 그다음에 어떤 함수가 호출이 된다, 어떤 좀 프로그램의 흐름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이렇게 이것도 또 진한 빨간색 박스를 만들어서 함수를 이렇게 루프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 루프 함수에서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표현을 함으로써 다이어그램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초록 박스들은 어떠한 리소스, 자원이라 함은 뭐 메모리, 변수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UART 장치랑 GPUI 장치가 이렇게 자원으로서 표시가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서로 태스크에서 자원으로 의존 관계, 라이트는 이제 태스크 이 블록에서 쓰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이제 화살표가 돌아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GPIO는 있는 방향이니까 장치에서 이렇게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화살표가 그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드의 흐름은 이제 이 보라색 화살표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루프 함수가 호출되면 프로그램의 흐름이 이쪽으로 넘어서 루프 함수가 실행이 되고, 루프 함수는 이제 저희도 의미적으로 알다시피 무한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한 루프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코드나 구조의 같은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4가지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구조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조인지를 모르시고 사용한 부분도 있을 거고, 새로 알아가시는 부분도 있을 건데, 가장 첫 번째 구조는 라운드 로빈 구조예요. 여기 특징을 보시면 가장 간단한 구조, 인터럽트 없이 폴링으로만 구성. 인터럽트와 폴링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 앞선 인터럽트 언급하는 강의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혹시 이 부분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잠시 다시 유튜브 찾아가셔서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폴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짠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아두이노 프로그램들을 채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프로그램을 봤을 때 장치를 3개를 처리해야 돼요. 저희 모든 4가지 소프트웨어 예시들은 장치 3개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예시를 들 건데, 장치 이제 큰 틀에서는 장치 처리가 필요하면 각각의 처리하는 함수를 불러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방식인데, 이렇게 이제 라운드 로빈이라는 방식이, 라운드가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원형의 이런 약간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if문 같은 걸로 1 확인 처리 필요해서 하면 하고 오고, 2 처리가 필요하면 하고 오고, 3 처리가 필요하면 3을 처리를 하고 오고, 다시 무한으로 돌아서 1 확인, 2 확인, 3 확인, 1 확인, 2 확인, 3 확인, 1 하면서 2 확인, 3 확인.
딱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루프 함수에서 구현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while문의 무한 루프에서 구현하는 방식이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의 단점, 취약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한번 루프하는 시간보다 짧은 응답이 필요한 장치의 경우에는 참 응답을 못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나, 저희가 공장이라는 상황에 있고 어떤 장치가 어떤 저희 프레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그게 물질이 있고 운전하는 운전원이 플라스틱 원형을 프레스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프레스가 꽝 눌러서 압착시키는 틀을 짠 그런 장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게 장치 3이나 해보죠. 장치 2는 이제 프레스를 누르는 버튼, 버튼을 장치 2라고 하고 버튼을 장치 2를 누르면 프레스가 내려가고, 장치 3은 그거라고 쳐봅시다. 네, 장치 3은 사람 감지기라고 쳐보죠. 프레스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감지하는 센서를 장치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장치 3은 상식적으로 프레스가 0.5초 안에 꽝 누른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센서가 사람을 감지하고 이벤트를 프로세서에게 보내면 0.5초 안에는 응답을 해서 프레스를 멈춰줘야겠죠.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0.5초보다 더 빠른 응답이 필요한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순서가 장치 3을 검사하는 와중에 장치 3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장치 1 프레스의 디스플레이를 처리하는 코드라고 쳐볼게요. 디스플레이는 이제 이미지 같은 걸 다뤄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장치 1에서 이 3초를 CPU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3초 동안 벗어나지 못해요. 이 핸들 디바이스 1 함수에서. 이 핸들 디바이스 1 함수에서 3초 동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치 3에 대한 이벤트가 필요해져요. 손이 들어가서. 근데 센서가 CPU한테 신호 보내봤자 0.3초는 응답 못하죠. 얘가 3초가 걸리는데, 그래서 이벤트를 걸어봤자 3초 지난 다음에 얘도 몇 초 지난 다음에 응답을 하게 되면 이미 어떤 사고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예시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장치가 장시간의 처리가 필요할 경우, 네, 이제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같은 장치가 있어서 10초씩 처리가 걸리는데, 그러면 그 10초 처리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나머지 장치에 대한 처리가 아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취약하다라는 뜻이고, 새로운 장치나 로직을 추가할 경우 이것도 네, 각자 장치들이 1초의 응답이 필요하고 각자 장치의 응답 속도를 0.3, 0.3초, 0.3초 각자 장치가 응답의 최대 1초 안에 응답해줘야 되고, 각자 장치의 이제 이 함수들이 속도가 0.3초라고 가정하면 0.3, 0.4, 0.3이니까 1초 안에 다 돌면서 반응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0.3초짜리 장치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1초가 벗어나게 돼요. 1.2초가 돼서. 그러면 또 이걸 어떻게 또 처리를 맞출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되게 경직된 구조여서 새로운 장치나 로직을 추가할 경우 시간 관계가 다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취합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나은 구조, 이제 인터럽트 라운드 로빈 구조. 인터럽트가 붙었죠. 두 번째 구조인데, 이제 일단 프로그램은 비슷해요. 프로그램은 플래그라고 장치의 상태를 검사하는 건 똑같은데, 대신에 이 플래그를 이제 우리 아까 라운드 로빈 구조에서는 직접 이제 이 프로그램 안에서 모든 걸 다 검사를 했다면, 이제 이 인터럽트 라운드 로빈 구조에서는 대신 인터럽트를 세팅을 해놓는 거죠. 어떤 장치의 이벤트에 대한 인터럽트를 세팅을 해놓고, 이 인터럽트에 대한 ISR이 플래그로 설정하는 거예요. 플래그는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인트연이나 불림 같은 참 거짓 같은 변수. 그랬을 때 각자 ISR이 플래그 설정, 플래그 설정해서 이 플래그를 설정함으로써 장치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무한루프를 돌면서 플래그를 처리하는 느낌으로, 그렇게는 여기까지 유사하고, 이 나머지 부분은 유사해요. 플래그를 검사했을 때 처리하게 하는 건 유사해요. 그래서 이렇게는 같은데 장치를 검사하는 부분이 인터럽트를 이용하는 구조가 인터럽트 라운드 로빈 구조인데요. 이 구조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라운드 로빈처럼 장치에 대한 처리는 메인 루프에서 진행하고요. 장치 감시를 폴링 대신에 인터럽트로 수행을 하죠. 그래서 응답성이 좋아지고 인터럽트 우선순위가 제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앞선 강의에서 인터럽트에서 살펴봤듯이 인터럽트 NVIC 네스티드 벡터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인터럽트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팅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장치별로 장치의 ISR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돼서 그거에 대한 ISR의
세 개의 장치에 대한 이벤트가 동시에 딱 걸렸을 때 우선순위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응답성이 좋아진다는 거는 이제 이것도 그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랑 약간 일맥상통하게 될 것 같아요. 긴급한 우선순위를 가진 장치가 먼저 처리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긴급한 장치에 대한 응답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인터럽트와의 공유 데이터 문제가 존재한다는 건데 이거는 저희 인터럽트 강의 때 볼리테일이라는 키워드를 붙였던 변수가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터럽트의 변수 처리는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상 코드의 어느 부분에서 이 변수가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럽트 ISR에서 전역 변수를 조작할 때 되게 이제 조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공유 데이터를 조심해야 된다는 문제가 필요한 거죠. 저희 이 상황에서의 공유 데이터는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는 구조는 단순히 인터럽트 ISR은 플래그를 라이트하기만 하고 평상 프로그램은 읽기만 하는 구조. 이제 이거 라이트 없겠죠? 굳이 읽기만 하는 검사만 하니까 잘못되어 있는데 리드만 하겠죠? 그래서 공유 데이터 문제가 그렇게 발생할 여지가 적어요. 근데 이제 서로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취약한 상황은 최악의 처리 시간을 가진 장치를 처리할 때 그 처리 시간보다 짧은 응답 시간을 요하는 장치의 인터럽트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없다. 어쨌든 이거는 그거죠. 어쨌든 인터럽트를 통해서 장치의 플래그를 검사를 하지만 문제 한 번 플래그를 검사해서 우선순위가 낮을지라도 장치의 처리 함수, 핸들 디바이스 함수로 넘어가 버리면 그동안에 인터럽트가 걸려봤자 플래그만 설정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긴급한 장치의 핸들링을 해야 해도 어떤 장치 핸들링이 다 끝난 뒤에 해야 돼요. 그 인터럽트는 평상 로직을 실행할 때 이제 인터럽트를 보고 뛸 수 있지만 단순히 저희 프로그램의 ISR은 플래그만 설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리할 수 없다. 그리고 장치 1, 2, 3의 플래그가 모두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어떤 완전 동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금의 차이 어떤 우선순위랑 아다리가 맞아서 장치 1, 2, 3의 플래그가 모두 차는 상황에서 장치 3의 처리는 1의 처리와 2의 처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는 라운드 로빈 구조, 순서적으로 확인하는 구조니까 그것도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처리 로직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는 까다롭다. 인터럽트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쉽지만 처리 로직에 대해서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1, 2, 3, 1, 2, 3, 1, 2, 3 돌면서 정해진 순서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어서 최악의 응답 시간은 모든 처리 로직과 인터럽트 비용 가장 응답 시간이 늦게 되면 모든 처리 로직을 다 돈 다음에 인터럽트 잠시 ISR을 실행하고 오는 시간까지 합쳐져서 물론 이제 라운드 로빈 대비 최대값은 늘어났지만 평균적인 시간은 줬고요. 아까 라운드 로빈을 안 집어넣고 간 것 같은데 모든 최악의 응답 시간은 얘는 인터럽트에 대한 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모든 처리 로직을 도는 이 모든 처리 로직을 처리하는 시간이 최악의 응답 시간이 되겠죠. 이제 세 번째는 함수 큐 스케줄링 구조입니다. 펑션 큐 스케줄링 구조라고 하고요. 그냥 영어 한글 차이니까 얘는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 조금 바뀌었죠. 구조가 보시면 이제 장치를 처리하는 핸들에 대한 거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보시면 얘도 일단 장치를 검사하는 방식 자체는 인터럽트예요. 장치에 대한 인터럽트가 ISR에 하나씩 붙어 있고 근데 플래그 같은 거 설정하기보다는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이제 ISR이 하는 일은 1번 인터럽트가 걸리면 나 1번 장치니까 1번에 대한 처리 함수를 이제 함수에 대한 포인터를 이제 큐에 추가하는 건데 일단 함수 포인터 짚고 넘어가면 저희 포인터는 뭔지 아시죠? 변수 포인터는 변수에 대한 값이 아닌 변수에 대한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그걸 변수에 대한 참조를 가지고 있다 하죠. 함수 포인터도 마찬가지로 함수에 대한 참조를 가지고 있어요. 함수를 가리키는 함수의 이름을 함수 포인터라고 하는데 함수를 가리키고 있는 일종의 변수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 포인터 Q에 처리 함수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Q라는 거는 이따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Q는 선입 선출, 먼저 들어간 애를 먼저 나오게 하는 순서가 보장되는 애예요.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한 순서대로 함수 포인터를 Q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Q가 비었는지 체크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Q를 이제 검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핸들링 함수를
고른 다음에 결정된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이 실행하는 데서는 함수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함수를 실행을 한 다음에 1이 됐든 3이 됐든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데로 결정된 거를 실행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모아놓고를 다시 돌아가서 Q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높은 걸 결정하고 실행하고 하면서 계속 인터럽트대로 함수 Q에 작업에 필요한 함수를 넣어놓고 얘는 얘대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지고 있는 게 함수 Q 스케줄링 구조입니다. 그래서 특징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요. 특징으로는 ISR에서 설정한 플래그를 메인 루프에서 순차적으로 검사하는 대신에 1, 2, 3, 1, 2, 3 라운드 로빈 구조 대신에 Q에서 인터럽트를 순서대로 함수 포인터를 삽입하고 메인 루프에서 Q를 검사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실행한 함수를 결정해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크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인터럽트 발생 순서로만 처리 로직을 실행할 필요가 없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Q에 인터럽트가 Q에 함수 포인터를 넣는 순서도 넣는 순서인데 또 Q를 검사하면서 뭘 실행할지는 또 메인 프로그램의 또 그 재량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처리 로직에 대한 그 순서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인터럽트 우선순위와 로직 우선순위를 모두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걸리는 우선순위와 로직 우선순위를 별도로 갖고 가는 것도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근데 여전하게 공유데이터 문제는 존재합니다. 인터럽트와 일반 프로그램이 만나는 이 교점이 이 Q가 되겠죠. 이 Q가 공유데이터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Q를 핸들링하는 걸 되게 주의 깊게 해야 돼요. 안 겹치게. 취약한 상황은요. 높은 우선순위의 처리 로직의 응답성이 인터럽트 라운드 로빈 방식에 비해 매우 좋다. 네, 이건 취약한 상황이기보다는 비교에 대한 얘기고요. 하지만 낮은 우선순위 처리 로직은 높은 우선순위 로직이 CPU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순위가 밀려 절대 실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번 인터럽트가 매우 중요한 인터럽트고 3번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리고 1번이 자주 발생하고 3번은 뭐 적당히 발생하는 거 쳐볼게요. 그럼 Q에는 1번이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1번 10개고 3번 3개가 들어가 있다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일단 1번이 중요하니까 1번 실행, 1번 실행, 1번 실행, 1번 실행, 1번 실행을 하게 되는데 또 1번이 계속 쌓여요. 그럼 Q에 있는 1번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얘는 계속 1번만 실행하게 되겠죠? 그럼 3번은 실행할 기회가 없이 그냥 Q에서 돌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절대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고 함수 결정 로직 Q를 전부 순회하면서 어떤 함수가 제일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로직이 그게 이제 좀 복잡하고요. 앞선 로직보다 이때 최악의 응답 시간은 가장 긴 처리 로직 인터럽트 플러스 인터럽트 비용인데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에 대한 평균 응답 시간은 매우 좋고요.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어쨌든 얘도 핸들 함수가 돌고 있는 와중에 딱 어디로 다른 핸들 함수가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처리를 호출하고 반응되게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긴 처리 로직 플러스 인터럽트 비용이 가장 최악의 응답 시간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선 세 가지 방식의 특성을 집대성한 RTOS 구조인데요. 앞선 방식과 비슷하게 그 장치에 대한 이벤트를 인터럽트에서 ISR에서 핸들링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얘는 함수 Q나 플래그 대신에 RTOS 그 자체에서 인터럽트에서 어떤 평상 코드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전용 장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목차에서 나왔던 세마포, Q 이런 애들인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해서 RTOS한테 알려줘요. 나 지금 처리가 필요한 신호가 있어. 그럼 이제 이 RTOS는 이제 언제부터 그거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 셋업 함수에서 그 사용자가 뭐 RTOS에 자기가 필요한 작업들을 다 알려주고 세팅을 해주고 RTOS 스케줄러를 시작을 하면 프로그램의 동작,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제어권은 RTOS한테 넘어가게 돼요. 그럼 이제 RTOS는 이제 제가 H자로 이렇게 큰 바지로 표현을 해놨죠. RTOS는 신호를 받아서 이제 이 처리 함수를 등록한다는 게 이 처리 함수를 등록한다는 그 얘기죠. 그럼 RTOS는 신호를 받아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일단 그 어떤 처리 함수의 코드를 실행할지 결정한 다음에 우선순위와 신호에 따라 스케줄러가 함수를 전환해가면 실행을 합니다. 얼핏 봐서는 함수 키 구조가 좀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그 특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짚게 넘어가면 인터럽트와 태스크 등의 시그널 교환을 RTS가 맡아서 공유데이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RTOS 코드 내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처리가 다 섬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태스크 전환에 대한 역할도 모두 RTOS에 위임돼요. 메인루프 같은 거를 저희가 짜거나 예를 들어서 펑션 큐 스케줄링 구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로직이나 뭐 라운드로빈 방식의 그 장치를 모두 검사하는 이프문 같은 구조를 저희가 짤 필요가 없이 RTOS 스케줄러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 다음에 태스크 실행 도중에 전환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선 함수들은
일단 한번 핸들링 펑션이 실행이 되면 얘가 시작된 다음에 반환할 때까지 그 중간에 코드를 바꾸지 그 실행하는 순서를 바꾸지 못했잖아요. 근데 RTOS는 그게 아니고 코드 단위로 쪼개져 있어갖고 실행되는 중간에 1번 처리 함수가 실행되는 중간에 2번 처리 함수가 더 필요해 하면 바로 점프해서 2번 처리 함수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스크 실행 도중에 전환이 가능해서 그래서 되게 많이 개선이 되겠죠, 응답성이. 취약한 상황은 RTOS 자체의 비용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스케줄러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그것도 처리가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한 내처리 시간이 필요 없다. 그래서 RTOS 자체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 말이고 용량이나 OS 실행 시간 등이 그 예시가 되겠죠. 최악의 응답 시간은 처리 로직에 대한 응답 시간은 필요가 없어요. 바로 전환이 되니까 최악의 응답 시간은 그냥 인터럽트 비용, ISR을 실행하는 그 비용만 있으니까 제일 작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네 가지의 인베드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비교를 하면 라운드 로빈, 인터럽트 로빈, 인터럽트 라운드 로빈, 펑션 큐 스케줄링, RQS에 대해서 우선순위 사용 가능 여부는 라운드 로빈은 아예 안 됐었고요. 인터럽트 라운드 로빈은 인터럽트 루틴은 ISR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태스크 코드, 핸들링 펑션은 우선순위가 없었어요. 펑션 큐 스케줄링은 둘 다 있었고 RTOS는 둘 다 있었죠. 그래서 내려갈수록 더 진보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태스크 코드를 위한 응답 시간 최악의 경우에는 이건 아까 저희가 최악의 응답 시간이라고 다뤘던 그 부분이고 코드를 수정했을 때 응답의 안정성은 라운드 로빈은 시간에 대한 게 다리가 안 맞아지니까 좋지 않다. 인터럽트 라운드 로빈은 그 인터럽트 루틴 같은 걸로 수정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태스크 코드는 수정해서 또 그것도 맞추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라운드 로빈을 보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메인 코드는 수정하면 또 번거로워지는 좀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펑션 큐 스케줄링은 이제 라운드 로빈 구조가 없어져서 크게 처리 함수도 바꿔도 의존성이 없으니까 비교적 상대적으로 편하고요. 바꾸기가 RTOS는 완전 좋아요.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복잡도는 라운드 로빈은 엄청 편하죠. 여러분도 그냥 대충 쓱쓱 짜면 됐었으니까. 인터럽트 라운드 로빈은 ISR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니까 조금 더 복잡해지고 공유 데이터 문제도 신경 써야 되니까요. 펑션 큐 스케줄링은 펑션 큐랑 그거를 처리하는 코드를 짜야 되니까 또 복잡해지고 RTOS는 가장 복잡한 구조예요. 또 스케줄러랑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컴포너들이 추가되니까 다행인 점은 모두 라이브러리 형태로 구현된 상태에서 저희는 가져다 스키마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계속 RTOS 구조, RTOS 구조, RTOS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RTOS가 정확히 뭔지 소개와 특징을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TOS란 실시간 커뮤니팅을 보장하는 운영체제, 약자는 리얼타임 OS고요. 실시간 커뮤니팅을 보장한다는 게 작업을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제약 조건으로는 저희가 아까 예를 든 프레스 있죠. 그 센서에서 감지되고 0몇 초 안에 응답을 해야 된다. 그런 실시간성을 보장하는 운영체제 해서 RTOS를 하고요. 보통의 OS처럼 OS가 시스템의 제어를 장악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형태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윈도우 리눅스 같이 일단 OS가 켜지고 저희가 그 안에서 EXE 파일을 실행을 하죠. 프리 RTOS처럼 저희가 쓰는 프리 RTOS처럼 프로그램이 OS를 실행하는 형태도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라이브러리처럼 저희는 라이브러리를 인포트를 하고 OS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OS에게 이걸 처리해 이렇게 시키는 방식으로 형태가 있다는 거죠. GPOS, General Purpose OS의 줄임말인데요. 저희가 윈도우 같은 범용적인 OS를 GPOS라고 좀 구분해서 부를게요. GPOS보다 보호 기능이 얕아요. 예를 들어서 포인터 검사나 자원 접근에 대한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하드웨어식으로 접근해서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그건 딱히 막기가 힘듭니다. 이제 그나마 프리 RTOS에 사용할 수 있는 MPU라는 보호 컴포넌트가 있는데 일단 이 보호 장치에 대해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 차시에서 강의 범위는 아니니까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심화적인 강의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동적 메모리 할당을 자제한다. 이거는 이제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특성인데요. 동적 할당이란 게 런타임에서 할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크기도 예측하기도 힘들고 용량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해도 할당을 한 다음에 해제가 제대로 안 돼서 메모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언젠가는 패닉이 나서 그냥 프로그램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프레스 같은 거에서 패닉이 나서 죽어버리면 되게 큰 문제잖아요, 원자로나. 그래서 자제를 하고 사용한다 해도 효율적인 할당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특성이고요. 선택적 기능을 포함으로 코드 용량 다이어트가 가능해요. 윈도우는 윈도우에서 그립함 빼고 소리 나는 기능 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프리 RTOS 같은 RTOS들은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쓸 만큼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RTS가 왜 필요하냐? 이제 저희 같은 이미지 시스템에서 왜 필요하냐 살펴보면 초보적인 멀티태스킹 프로그램에서 유지 보수 및 신규 태스크 추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거는 비로소 원시적인 저희 같은 아두이노에서 많이 썼던 나운드로비 같은 구조에 대해서 되게 이런 거를 이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미들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란 거는 이제 아두이노 같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도 파일 시스템 저희가 아는 그런 C 드라이브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다루고 장치 드라이버 등으로 추상화를 하기 위해서 장치 추상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미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미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장치에 대한 이동성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짠 프로그램을 아두이노 베가, 아두이노 듀에, 아두이노 나노 이런 데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추상화가 돼 있고 장치마다 다른 점은 추상화 라이브러리가 다 맞춰놓거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동기화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이 동기화 도구들이란 아까 말했던 신호를 보내는 세마포나 큐 같은 컴포넌트들 그런 풍부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안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아까 말했던 NPU가 있겠고요. 아니면 부팅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변조 같은 걸 막는 시큐어 부트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범용 OS에 비해서 결정적인 동작을 보장받기 위해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시간 제약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와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냥 결정적인 동작은 이 센서가 감지됐을 때 무조건 0.5초 안에 가능한다. 결정적으로. 그래서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결정적인 동작을 보장받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고요. 이제 약간 차이점을 좀 더 극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윈도우에서 이런 그 실시간성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좀 예시를 들어서 비교를 드리려고 해요. 윈도우에서 실시간성을 얻으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컴퓨터에 그 윈도우에서 그냥 흔히 짜는 윈도우 뭐 자바나 C++에서 프로그램을 짜겠죠. 일반 타이머로 짜게 되면 최대 정확수는 10ms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함수를 5ms 즉 200Hz로 실행한다? 그런 건 안 돼요. 5ms로 할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렉이 걸리면 15ms가 될 수도 있고 50ms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의 정확성을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도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시간성을 얻기 위해서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RTX나 INT 타임 같은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코어 하나를 실시간 코너를 전용으로 아예 코어를 빼서 전용 코어로 프로그램을 따로 실시간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하고 윈도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만 처리하는 위주로 돌아가거나 로컬 AP, RTIK라는 장치 드라이버 형태의 전용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가상장치를 만들어서 이 드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윈도우와 독립적으로 하드웨어 인터프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의 프로그램을 실시간성을 보장해주게 되는데 두 방식 다 되게 비용이 많이 들고 유료이기도 하고 복잡한 방식만 좀 아시겠죠? 그래서 GPU에서 실시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되게 특별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TMI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포직스라는 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포직스라는 거는 이식 가능 운영체제 인터페이스, 포터블 오퍼레이팅 시스템 인터페이스하고 X는 그냥 장치로 그 별 의미 없이 넣었다고 하는데요. IEEE가 제정한 유닉스와 호환하기 위한 API 규격이에요. 그래서 OS끼리 이 정도 인터페이스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IEE에서 딱 제정을 한 거고요. 포직스 명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프로세스는 표준 함수, 클로즈, IOCTL, 오픈, 파이프 폴, 풋 메시지, get 메시지, 리드 같은 함수들을 통해서 스트링 기반 파일에 액세스합니다. 이거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주로 많이 쓰는 함수가 클로즈, 리드, 오픈 함수를 리눅스에서 C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많이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하셨던 함수들이 다 포직스 구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리눅스도 그래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장에서는 헤더의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헤더에는 함수의 프로토타입, 기호 함수의 정의, 공통구조, 전처리 매크로 및 잘 정의된 유형이 포함됩니다. 이것도 헤더를 어떤 방식으로 선언을 하고 쓸지 자체에 대해 정의를 한 거고 프린트 F 함수는 표준 출력 시스템인 스탠다드 아웃에 출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스프린트 F 함수는 널 바이트 0 값이 뒤에 뒤따르는 출력을 스트링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연속 바이트에 배치해야 합니다.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포직스 프린트 F 명세 이런 식으로 C 함수에 대해서 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포직스 명세를 따르는 RTOS를 사용한다 치면은 리눅스에서 작성한 함수를 그 포직스를 지원하는 RTOS 함수의 어플리케이션을 옮기는데 그렇게 크게 수정상이 필요가 없어요. 포직스 API는 다 똑같이 구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포직스 API라는 것도 존재한다. 하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스케줄링 이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케줄링이 뭔지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엄밀하게 한 개의 프로세서는 단 하나의 작업만 동시에 실행할 수 있어요. 하나의 코어는 단 하나의 명령어만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것에서 더 배우시게 될 거니까 멀티코어 프로세서도 코어 개수만큼만 뭐 옥타코어 프로세서면 최대 8개의 명령어를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프로세서 안에서. 그래서 단 하나의 흐름만을 가진 프로그램의 경우 IO를 만나면 전체 프로그램 정지. 통상적으로 짜여지는 프로그램들이 단 하나의 흐름만을 가진 프로그램의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 그 아두이노도 단 하나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원시적인 CPU고 아두이노도 단 하나의 코드 흐름만 갖고 있잖아요. 가다가 딜레이를 멈추면 그냥 프로그램이 멈추죠. 그 멈추는 동안에는. 아니면 예를 들어서 Shift in 함수 같은 함수를 실행을 해도 Shift in 함수 지정한 타임아웃 동안에는 프로그램이 완전히 멈춰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IO를 만나면 전체 프로그램이 정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지한 동안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비록 CPU는 놀고 있고 장치의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해도 CPU는 놀고 있어야 돼요. 이때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쪼개고 각 흐름들, 이제 흐름을 태스크랑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태스크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각 흐름들 중에 IO 대경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최대 처리량을 위해서 CPU가 노는 시간에 놀고 있으면 장치를 기다리고 있고 CPU는 놀고 있으니까 그 놀고 있는 시간에 난 잠시 다른 작업을 실행을 하다가 장치 처리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원래 하던 걸 하겠다 그 말인 거죠. 최대 처리량을 위해서 CPU 실행권을 가질 단 하나의 태스크를 결정하는 행위를 스케줄링이라 합니다. 그래서 CPU가 놀고 있지 않게 여러 가지 뭐 대기 시간 같은 걸 고려해서 적시에 어떤 프로그램이 CPU를 가지고 실행을 할지 이렇게 이제 그 결정하는 걸 스케줄링이라는 행위라고 하면 되고요. 이제 스케줄링을 실행하는 주체인 스케줄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게 될 건데요. 선점형 스케줄링과 비선점형 스케줄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선점형 스케줄링은 태스크가 차단 또는 중단의 의미를 지금 여기서는 명확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단 또는 중단은 그냥 아까 말했던 IO를 만나서 CPU가 놀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태스크가 차단 또는 중단 상태일 때 태스크 자발적으로 실행권을 반납했을 경우랑 동치인 거죠. 이게 그때 태스크를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리 시간 예측하기 쉬우나 막상 그 현재 실행 중인 태스크가 나 양보 안 해 라고 차단이나 중단하지 않고 그냥 붙잡고 있을 경우에는 그 태스크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긴급한 태스크 같은 경우에서 응답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선점형 스케줄링에서는 태스크가 비선점형 경우에 스케줄링을 하는 경우 외에도 그 태스크가 실행 상태일 때도 지금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를 실행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엄청 긴급한 센서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하면 낮은 거를 실행 중인 태스크에 의해서 야 잠시 나 다른 거 실행하고 올게 라고 실행권을 바로 실행 도중에 갖고 와서 먼저 우선순위가 높은 걸 실행을 시켜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에 빠른 처리가 가능해서 응답성이 높아지고 실행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실행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건 좀 그거가 있죠. 그리고 오버헤드 그 태스크 전환이 잦아지기 때문에 비선점형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좀 커져요. 그래서 오버헤드가 다소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스케줄링의 개념에 대해 한번 여기까지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FreeRTOS에 대해서 직접 다뤄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FreeRTOS에 대해서 직접으로 살펴볼게요. FreeRTOS의 특징은 18년의 역사를 가진 오픈소스 RTOS입니다. 그래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존속했고 관리되었고 시장 조사에서 이 부분이 날아갔는데 스트리트에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시장 조사에서 계속 높은 사용률을 보였었고 작은 크기 되게 적어요. 커널 스케줄만 그런 거 요소를 다 합해서 12KB 단자.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아두이노에도 넣는 게 크게 무리가 없겠죠. 그리고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관리를 맡아서 직접 관리 주체가 존재하고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상용 업그레이드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이프 RTOS 같은 상용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거나 얘네들은 이제 안전 인증도 받았대요. 아니면 오픈 RTOS 같이 고객 지원이 되는 프리 RTOS의 그 상용 버전도 존재하고 C99 표준과 미스라 코딩 컨벤션을 추정하는 걸 채택함으로써 코딩 품질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많은 프로세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두이노, STM32 같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모두 지원합니다. 그리고 크게 FreeRTOS 커널, 핵심 요소들이 FreeRTOS 커널과 FreeRTOS 라이브러리로 구성이 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프리RTOS 커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요. 구성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 태스크, 저희가 말한 흐름, 태스크 일단 태스크가 가장 기본적인 코드가 들어갈 컨테이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태스크 단위 지원을 하고 MPU라는 메모리 보호 기능도 지원하지만 태스크 중에서 이거는 굳이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태스크 알림이라고 태스크 노티피케이션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수단도 제공을 하지만 이것도 여기 굳이 다루지 않습니다. 동기화 요소 중에 셀리포는 이제 저희가 그 비중 있게 다루고요. 유택선 다루지 않고 자료 동기화 요소 Q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비중 있게 살펴보고 스트링과 메시지 법반은 조금 심화적인 내용이라 굳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도 존재하고요. 타이머는 이제 주로 쓰는 용도는 일정 기간마다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사용을 하게 되지만 저희는 여기는 굳이 다루지 않고 이벤트 그룹이나 커널 다양한 커널적 API가 있고 여기서 이것도 다루지는 않습니다. 굳이 다루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이 일단 이 강의로 기본적인 프리RTOS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프리RTOS 도큐먼트를 확인을 해보시면서 직접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루는 부분만 짓기도 되게 분량이 많아져서 네. 그리고 기본 구성 요소 외에도 추가 기능을 좀 살펴보면 이것도 굳이 다루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알아주셨다가 공부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정 이벤트 후크, 대칭형 다짐 처리. 네, 이거는 이제 멀티코어, 그다음에 MPU 지원, 스레드 로컬 조정서 지원, 여러 개체 대기, 보통 셀렉트 문으로 구성되는 패턴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틱네스 절전을 통한 저전력 지원, 그러니까 저전력에 대한 지원이 잘 돼 있다. 프로세서가 절전 모드에 빠져 있을 때, 그다음에 추적 및 디버그 도구를 따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고객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봤으니까 조금 더 프리RTOS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가장 RTOS 사용하게 되는 시간의 단위를 저희 인간은 초를 주로 사용하지만 RTOS는 기본적으로 틱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틱은 그냥 그 세미나 2차 시에 여기 1시 4분 1초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요. 여기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계신다는 가정의 설명을 드리면 RTOS는 시간 단위를 초 대신에 틱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시간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초는 이제 타이머에 명시적으로 맞추기 어려우니까 틱 타이머라는 틱을 개수하기 위한 타이머를 하나 전용을 만든 다음에 틱 타이머의 인터럽트 한 번당 1틱으로 비율을 잡고 틱이라는 단위로 시간을 세게 되는데요. 프리RTOS config.h에서 이 틱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틱 config define config tick rate hertz 이 tick rate hertz의 전처리기 상수는 1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틱은 1000Hz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틱은 0.001초가 되겠네요. 즉 1 마이크로세컨드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구문으로 틱 카운트의 주기를 설정을 가능해요. 그래서 틱 레이트를 하고 근데 이거를 만약 높이면 좋겠지만 높이면 시간이 정밀해지잖아요. 틱 레이트 증가는 틱 타이머 인터럽트 횟수의 증가로 불필요한 ISL이 많이 유발이 돼서 처리 시간 증가 및 CPU 사용량 증가, 전력 증가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트레이드 오프를 가지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 문제 없을 정도로만 높게 설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초단위에서 틱 단위로 변환하기 위한 PDMS2 틱스라는 매크로가 지원이 돼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10ms에 해당하는 틱스를 변화하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시간을 변환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갖는 틱으로만 언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스크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케줄러가 멀티태스킹을 위해 실행을 제어하는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코드 조각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신만의 컨텍스트, 레지스터와 스택 이거는 굳이 여기서 의미를 아실 필요는 없고 혹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배우신 분이라면 레지스터 대피, 스택 대피를 배우셨을 텐데 그 내용입니다. 가시면 다른 태스크와 의존성이 없어야 된다고 하니까 주로 하나의 자원을 공유하는 의미론적으로 비슷한 덩어리로 묶게 됩니다. 그래서 센서 하드웨어 별이나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무한루프로 구현이 돼요. 그래서 이 태스크들은 일반적으로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무한적으로 돌면서 실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태스크의 상태, 이 태스크에는 4가지 상태가 존재하는데요. 이 4가지 다이어그램은 각자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나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가지 상태를 따져보면 준비 상태는 다른 태스크가 실행 중이라 실행을 준비 중인 상태. 그러니까 나는 실행할 준비가 됐지만 더 우선순위가 중요한 애들이
실행이 되고 있어서 나는 잠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실행은 말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현재 프로세스를 점유 중인, 실행 중인 상태. 차단은 일시적인 붕괴 요소를 대기하느라 딜레이 함수, 지연 함수가 있을 수도 있겠고 세마포나 IO 같은 장치를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기하느라 실행이 차단된 상태여서 이때는 나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테스크라 할지라도 대기가 끝날 때까지 다른 테스크를 먼저 실행을 하고 있어요. 효율성을 위해서. 중단 상태는 명시적인 중단 API를 통해 무기한으로 테스크가 중단된 상태인데 가장 내 상태 중에 드물고 굳이 테스크를 없애는 느낌이라고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디에서 러닝으로 언제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블럭은 이렇게 어떤 지연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고 이때 다시 이벤트가 해결이 되면 다시 레디로 러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서스펜드는 굳이 이 함수를 호출해야서만 넘어갈 수 있는 느낌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아까부터 테스크의 우선순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우선순위가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어떻게 계수가 되게 되냐면 0이 가장 높고 config max priority -1이라는 이 설정 파일에 있는 상수 -1이 가장 낮은 그 숫자로서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FreeRTOS의 스케줄러 정책은 고정된 테스크 고정 우선순위, 선정, 라운드 로빈, 타임 슬라이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뜻을 살펴보면요. 고정 우선순위는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어도 어떤 테스크에 한 번 우선순위가 설정됐으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한 우선순위만 가지고 가고요. 하나의 테스크는 선정이라는 거는 아까 스케줄러의 종류를 살펴보셨듯이 선정형 스케줄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테스크가 항상 CPU를 사용.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낮은 CPU가 테스크가 실행 중이어도 언제든 스케줄러는 우선순위가 높은 애로 CPU를 넘겨주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항상 우선순위가 높은 테스크가 실행 상태로 무장이 된다. 낮은 테스크는 실행 중이어도 강제로 차단돼서 레디 상태로 바뀔 수도 있다. 라운드 로빈은 우선순위가 동일한 테스크들은 이제 원형 구조로 아까 봤던 라운드 로빈 구조로 순서적으로 도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임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동일한 테스크는 이 라운드 로빈으로 순서적으로 돌아갈 때 같은 타임 슬라이스, 즉 우선순위가 동일한 3개의 테스크가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가 취하고 있다면 각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시간만큼 계속 CPU를 쓰면서 돌고 있다는 그런 구조로 스케줄링이 일어난다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테스크는 어떤 코드 형태로 구현이 되냐고 보면 크게 이제 이게 테스크의 원형인데요. 이제 함수 형태로 구현이 되고 무한루프 이 폼은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테스크 코드를 넣어서 어떤 작업을 실행하게 되는데 반환형은 없습니다. 보이드로 고정되어 있고 함수 이름은 그냥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는데 보통 vtask, vtsk 이런 식으로 정하게 돼요. 테스크는 보셨으니까 아실 거고 이제 RTOS 함수들은 다 앞에 소문자로 v, x 이런 식으로 붙는데 v는 반환형이 보이드라는 뜻에서 v, x라고 시작하는 애들은 반환형이 struct 또는 custom 타입이라 해서 struct 이런 식으로 함수나 변수의 타입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스라 코딩 컨벤션의 예시고요. 하나의 일종이고요. 4개 변수, 파라미터는 보이드 포인트하고 테스크 생성 시 여기를 통해 어떤 문자를 전달할 수 있어요. 많이 쓰시진 않겠지만 혹시 C 언어나 자바, 파이썬을 배우신 분들은 아규먼트 C, 아규먼트 V 이런 포인트로 넘어오는 값이나 파이썬에서 K 아규먼트스 이런 애들이 있었죠.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함수 내용은 무한루프로 변환 없이 계속 무한루프로 돌아야 하고 혹시 테스크 종류가 필요하면 vtask delete null로 자기 자신의 테스크를 삭제하고 함수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반환을 테스크를 해야 돼요. 리턴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vtask delete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테스크 삭제하는 방식으로 되고 삭제를 권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적으로 이렇게 테스크가 변하는 것도 권장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인베디드 시스템의 프로그램은 무한루프로 실행돼야 하는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막간의 프로그래밍 상식으로 메모리 세그먼트 구조에 대해 좀 살펴보고 갈게요. 앞으로 정적 활동, 동적 활동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 메모리 세그먼트 구조란 프로그램의 메모리 공간은 의미별로 분리해서 메모리에 적재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변수나 그런 데이터가 의미별로 메모리에 들어가는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그먼트별로 적재하는 그 행위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세그멘테이션 폴트라는 오류를 많이 보셨을 텐데 메모리 관리 실패로 그게 이제 여기랑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그 변수의 의미에 따라 BSS 데이터, 컨스트, 리드오니 데이터, 텍스트, 힙, 스택의 분류로 데이터가 구별되게 되는데요. BSS는 전역 변수, 그러니까 초기값이 없는 변수, 그냥 선언만 된 이 맨 위에 선언만 된 전역 변수들이 BSS 섹터에 들어가게 되고요. BSS는 블록 스타티드 바이 심볼, 그러니까 C 런타임이 알아서 영어로 초기화하는 그 심볼만 존재하는 변수가 이제 BSS 섹터에 들어가게 되고, 데이터는 전역 변수, 같은 전역 변수인데 얘는 초기값이 있는 전역 변수예요. 그래서 전역 변수가 선언이 돼 있는데 값도 설정이 된 애들이 있죠. 근데 굳이 전역 변수인데 왜 얘네들을 굳이 두 개로 나눠놨냐면, 이제 바이너리 파일, 우리가 아는 EXA 파일 같은 바이너리 파일의 용량을 나누려고 그래요. 아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그 무조건 초기값 존재를 하니까 이 초기값에 대한 얘기가 바이너리에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는 직관적으로 그건 옳지만, 얘네들도 초기값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운트도 초기값 0, 인트 0이니까 0, 스트럭트는 뭐 그 스트럭트 데이터에 대한 0값, 제로 밸류, 얘도 캐릭터 배열에 대한 0값이다. 000은 100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바이너리에 다 담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그 0값을 또 바이너리에 다 넣어놓으면 그거 자체가 낭비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굳이 섹터를 분리해 놓으면 그 바이너리에 이 초기값에 대한 얘기가 없어도 C 런타임이 얘는 BSS니까 내가 그 초기값 설정이 안 돼서 내가 다 제로 밸류로 초기화를 해야지 하고 C 런타임이 바이너리에 초기값이 없어도 알아서 초기화를 하게 돼서 바이너리 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섹터를 나눠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스트는 변수의 초기 데이터. 이런 불변값, 이미테이블이라 하는데요. 이런 불변값이 궁금하시면 쳐보시면 됩니다. 구글 링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불변값, 변수 초기 데이터가 컨스트 섹터에 들어가고, 상수값 데이터, 리드오니 데이터 말 그대로죠. 그래서 이런 문자열 상수 리터럴 같은 애들이 이제 상수값 데이터에 들어가게 되고, 텍스트는 이제 이 코드 전체들이 기계어 코드들,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이 텍스트 섹터에 들어가게 되고, 힙과 스택은 지역 변수나 CPU가 필요할 때 쓰는 정적 할당된 변수들이 들어가고요. 힙은 동적 할당된 메모리 어로케이션으로 동적 할당된 변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MCU에서 보시면 이런 애들은 램에 들어가게 되고 램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이제 기계어 코드나 이런 읽기만 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이제 플래시나 그 리드오니 스토리지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의미별로 구분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힙은 동적 할당으로 존재를 하고 사용자 가치로 관리를 해야 하는 면이 있고, 스택은 정적 할당, 콘텍스트 스위칭이나 함수 호출에 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 동적 정적 할당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동적 정적 할당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변수, 배열, 구조체 등의 사용자 데이터 외에 RTOS 객체들, 태스크, 큐, 세마포 자체가 뭔가 정보를 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모두 메모리 어딘가에 할당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할당을 받을 때 동적 할당과 정적 할당에 대한 얘기로 나눠져야 하는데, 동적 할당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인트 같이 그 코드를 짤 때 그 선언을 해서 할당받는 애들인데, 객체가 존재하는 메모리 위치를 지정을 가능하고 최대 램 사용량을 프로그램 링크, 컴파일하고 링크하는 타임에 알 수 있어요. 램 몇 번 사용, 아두이노 IDE에도 나오죠. 램 몇 번 사용한다고. 그리고 메모리 할당 실패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컴파일 타임이 다 결정이 되니까. 그리고 인베디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권장이 됩니다. 메모리 누수와 프로그램 실패 확률이 적어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적 할당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끄고 동적 할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하고 보시면 동적 할당은 코드가 간단해져요. 그 태스크를 실행할 때 태스크에 대한 그 메타데이터들을 그냥 동적 할당을 쓰면 되게 그냥 태스크 하나만 함수 하나 부르면 되거든요. 근데 정적 할당의 경우에는 다 선언해서 저희가 초기화한 다음에 그걸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코드가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동적 할당을 하게 되면 할당 과정을 모두 RTOS API에 맡길 수 있어갖고 코드가 간단해지고 프로그램의 최대 램 사용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동적 할당의 경우에는 할당을 받았다가 또 해지할 수 있잖아요. 정적 할당의 경우에는 쓰든 안 쓰든 일단 스택을 먹고 있는 거니까 정적으로 결정이 돼버려서, 그래서 최대 램 사용량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 동적으로 힙 할당 사용량 관리 및 힙 할당 방법을 조정이 가능해서 메모리를 조금 자기가 더 커스터마이징해서 관리할 여지가 생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더 코드가 간단해진다는 이 장점 하나 때문에 동적 할당 방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더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시게 된다면 이제 동적 할당을 써야 되는데 저희 수준에서는 동적 할당으로 배우게 되겠다라는 점. 네. 그래서 네, 동적 할당에 대해 코드에서는 도대체 동적 할당을 어떻게 하는데에 대해서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가장 많이 널리 펴져 있고 포직스 C 표준으로 사용되는 할당을 할 때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로 할당을 받고 해제할 때는 프리 함수로 해제를 하는 그런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아두이노를 포함한 대부분의 C1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근데 프로세서 제조사가 구해놓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레드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태스크에 동시에 막 와리가리하는 상태에서 안전하지 않고 그다음에 할당 시간이 비교적 좀 비결정적이에요. 큰 사이즈를 할당받고자 할 때 힙의 단편한 상태 같은 거, 힙의 구조에 따라서 같은 용량을 받을 때도 다른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FreeRTOS에서는 대안으로 자체적인 할당 해제 함수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PVPort 메모리 어로케이션, 그 다음에 PPort 프리 함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5가지의 할당 형태가 제공이 되고 힙 1, 2, 3, 4, 5라는 5가지 그 메모리 할당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이지만 해제를 할 수 없는 방법, 레거 정보에 쓸 필요 없고 힙3는 이 표준 구현의 래퍼가 똑같은 방법이라는 뜻이고요. 힙4는 비결정적이지만 메모리 단편화 해소가 가능하고 조각 모음이 가능하고 프리가 가능하며 표준 구현보다 효율적. 힙5는 힙4와 같지만 힙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직접 구현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의 5가지 영역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주로 저희가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는 이걸 사용하게 되고 FreeRTOS API 안에서 얘네를 사용하게 돼서 저희가 얘네를 직접 사용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으니까 알아두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FreeRTOS를 적용하게 되면 프로그램 구조가 어떻게 되냐, 셋업 함수와 루트 함수는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면요. 일단 첫 번째로 셋업 함수에서는 주변기계 초기화를 해야겠죠. 핀 모드나 뭐 디지털, 뭐 라이트 아니면 뭐 이닛 함수 같은 초기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변수를 초기화할 거예요. 전역 변수나 그런 애들 저희가 써야 되는 거를 변수를 초기화하고 태스크를 생성을 하는데 x태스크 create라는 함수로 RTOS에 내가 무슨 태스크를 쓸 거고 이 태스크에 대한 실제 구현은 무슨 함수에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준 다음에 스케줄러를 시작합니다. vtask start schedule라는 함수인데요. 스케줄러는 RTOS에 힙이 도축한 경우에만 가만히 둡니다. 그래서 RTOS에서 뭔가를 하다가 힙이 콕 차서 힙이 터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는 친원전을 성하기 때문에 이 함수가 리턴이 되게 되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절대 반환되지 않고 이 함수 안에서 모든 게 다 모노폴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셋업 함수에서 이걸 실행한 다음에 반환이 태스크 다음으로 넘어가는 차례, 만약에 반환되면 반환 이유나 루프 함수, 썰 함수 끝나면 루프 함수 넘어가잖아요. 이런 데서 예외 처리를 해요. 즉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상황 처리에서는 여기에 도달하면 안 됨. 도달했다면 뭐 시리얼로 뭐 RTOS 에러 이런 식으로 쭉 뽑거나 그런 식으로 오류 처리를 하면 되겠죠. 비상 LED를 깜깜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A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앞서 설명드린 xtask create 함수와 스케줄 함수 같은 애들이 어떻게 코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지 API의 명세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스크 생성 API 일단 RTOS에 내가 이런 태스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애들이죠. 그래서 함수 xtask create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변수를 받아요. 그래서 각각 태스크 함수의 포인터, 그러니까 태스크 본체를 말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태스크 함수의 구조에서 그 구현한 그 함수를 포인터 이름을 써주는 건데 태스크 함수 본체의 함수 포인터, 얘는 태스크 함수의 이름인데 그냥 알아서 정하시면 돼요. 그럼 태스크의 스택의 크기, 그 태스크 안에서 가져가게 된 스택의 크기인 거죠. 이 스택은 태스크의 정보도 가지고 있고 태스크 함수 안에서 실행된 그 태스크의 지역 변수들에 대한 그 저장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맞춰서 워드 단위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워드는 이제 프로세서 버스폭과 같죠. 그래서 아두이노 듀오는 32비트니까 워드 1 워드는 4바이트입니다. 태스크 4개 변수는 보이드 포인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4개 변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그 4개 변수가 여기 전달이 되면 태스크가 실행이 될 때 넘어가요. 태스크 우선순위는 아까 말했던 그 상수로 숫자를 주시면 되고 태스크 핸들이 담긴 핸들 변수의 태스크 핸들이 담긴 핸들 변수의 포인터는 내가 혹시 나중에 이 태스크를 조작을 해야겠다, 멈추거나 중단시키거나 강제 차단을 할 때 그런 조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태스크 핸들 포인트를 넘겨서 태스크 핸들을 받아와서 이 핸들을 통해서 이 태스크를 조작할 수 있어요. 약간 태스크를 알려주는 IT 카드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함수의 반환값으로는 행성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예시를 보면 가장 단순하게 그냥 태스크 함수 쓰고 이름 쓰고 그 스택 사이즈 300워드 그럼 1.2KB 주고 뭐 이름 안정해 그다음 우선순위 늦게 줄 거야 그다음에 핸들 필요 없어 널 주면 가장 단순한 형태로 태스크를 정의할 수도 있고요. 좀 복잡하게 가겠다 핸들로 쓰겠다 하면 핸들 정의하고 그다음에 함수 실행 결과도 이렇게 선언을 해서 엑스태스크 크리에이트 함수 본체 주고 이름 주고 그 스택 사이즈 주고 그 다음에 뭐 외계 변수 없고 우선순위 주고 핸들을 이렇게 포인터를 넘긴 다음에요. 결과를 받았을 때 실행 성공을 했다면 PD 패스, PD 페일이면 실패예요. 그 실행을 했다면 V 태스크 딜리트, X 핸들을 통해 이렇게 하면 이 태스크가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실행을 했다가 없애는 거죠. 별로 유용한 코드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태스크 핸들과 생성 결과를 사용하는 예제는 이렇게 됩니다. 태스크 사용 지연 API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FreeRTOS 안에서 어떤 FreeRTOS 태스크 본체 안에서 지연이 필요하면 아두이노 딜레이 함수를 쓰면 안 되고 vTask 딜레이라는 함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름만 바뀌었고 매개문수는 똑같지만 지연할 팁 길이 그러니까 아두이노에서는 시간 숫자의 단위가 밀리세컨드였죠. 근데 R2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팁 단위로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는 태스크를 지정된 팁만큼 지정한 시간만큼 태스크가 차단이 되고 그러니까 태스크를 차단시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x태스크 abort 딜레이라는 함수로 다른 태스크에서 딜레이가 걸려있는 함수를 강제로 딜레이를 깨버릴 수도 있어요. 함수를 지연 취소도 가능한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x태스크 딜레이 100을 하면 100틱 동안 현재 태스크를 지용을 하고 x태스크 딜레이 pdms2ticks 아까 본 매크로죠. 얘를 하면 1초 동안 초를 단위로 태스크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두 번째 태스크 지원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 until이라는 애가 붙었고 좀 더 복잡해졌죠. 얘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 태스크 딜레이는 호출된 그 시간으로부터 단순히 몇 틱 동안 지연하는 거였다면 얘는 몇 틱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연, 절대 시간이 몇 틱이 될 때까지 전까지만 지연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지연 파라미터를 받고 마지막으로 지연이 해제된 틱 시간, 지연 주기라는 조금 애매모호한 그 설명을 가진 매개문수를 갖고 있는데 정의를 자세히 읽어보면 태스크를 지정된 주기만큼 실행되도록 지연을 하는 애고 태스크가 지정된 틱 시간 여기 첫 번째 매개변수와 두 번째 매개변수의 합한 값의 차단이 해제가 돼요. 그리고 이 절대틱 시간이라는 거는 RTOS 스케줄러가 시작된 시간부터 틱을 세고 그 현재 틱의 이제 절대틱 시간이라고 불리는 개고요. 이때 첫 번째 매개변수를 포인터로 받아서 본 함수에서 이거를 갱신을 해줘요. 그래서 얘의 이름 자체가 previous wake time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안에서 정확히 어떻게 이걸 계산을 하냐 하면 예제를 보실게요. 이 첫 번째 매개변수에 들어갈 틱을 담은 틱 타입의 x 라스트 웨이크 타임이라는 지역변수를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떤 작업을 어떤 포문을 무조건 10틱마다는 실행을 하고 싶어. 10틱마다 실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포문을 그러니까 한 바퀴를 10틱마다 꼭 돌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일단 x 라스트 웨이크 타임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테니까 x 태스크 get tick count 커널에서 지금 절대 틱 시간을 받아와서 얘를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 태스크 본체 구현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x 태스크 딜레이 until 그 초기화를 했던 얘를 그냥 별 생각 없이 넣어주고 x 프리퀀시는 10 우리가 10틱만 하고 싶어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실행한 로직은 무조건 10틱만 하는 시작이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아까 거랑 뭐가 다르냐 라고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위에는 절대틱 시간을 나타내는 축이고요. 보였을 때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 until 말고 그냥 일반 딜레이 함수 썼을 때 실행할 로직의 실행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그러면 이 헤르츠조차 x틱 딜레이를 썼을 때는 이 지연하는 시간이 그 로직 소요 시간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일정하기 때문에 그 지연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기가. 그래서 이 함수는 그거를 막고자 무조건 로직 시작을 100, 110, 120 이런 식으로 10틱마다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 대신 딜레이가 차단 시간이 로직의 실행 시간만큼 뺀 느낌으로 동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직의 실행 시간이 3틱이 걸리든 6틱이 걸리든 로직의 틱 주기로 실행을 시키고 싶을 때 이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약간 동적인 지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태스크 중단 재개 API도 살펴볼 텐데요. 태스크 핸들에 vtask suspend, vtask resume 함수에 이 핸들을 넘겨주면 태스크를 중단하거나 재개해요. 그러면 네, 이거는 이제 다른 태스크에서 어떤 태스크를 그냥 내가 필요가 없어 꺼버리고 싶어 이럴 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예시로는 그냥 vtask suspend 핸들을 넘겨주면 핸들이 가리키고 있는 태스크를 중단하고요. 너를 넘겨주면 자기 자신을 중단해요. 이렇게 되면 남이 풀어주기 전까지는 실행 안 됩니다. 다른 태스크가요. 리즘도 리즘은 자기 자신이 중단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시작할 수 없죠. 실행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남이 그 핸들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리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함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렇게 세 개의 태스크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는 무슨 시스템을 가정을 했냐 하면은 원자로를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노심이 있고 노심을 무조건 냉각수를 펌프로 냉각수를 조절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노심을과 이 원자로를 조정하는 운전원들이 조작해야 되는 그것 인내도 처리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노심을 체크하는 애들은 태스크는 노심 상태를 노심 센서를 확인을 하고 노심이 비정상이면 지워봉을 바로 넣어서 긴급 정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노심의 상태는 막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10초에 한 번씩만 검사를 하면 돼요. 그 대신 우선순위는 매우 높고, 그 다음에 펌프 태스크는 냉각 펌프의 상태를 확인하고 펌프가 온도에 따라서 펌프의 양을 제어를 해줘요. 대신 3초에 한 번씩 이 펌프를 제어해주면 돼요. 물은 속도가 빠르니까. 그 다음에 이 컨트롤 태스크는 제어원이 버튼을 뭔가 눌렀는지를 감시를 한 다음에 눌렀다면 그 입력에 대해 개선을 하는 대신에 제어원의 입력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0.5초마다 제 버튼을 한 번씩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는 낮고요. 그러면 이제 느낌은 얘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으니까 스케줄은 얘를 일단 먼저 가져가겠죠. 근데 10초 지연이 걸리니까 이 태스크가 차단되고 10초 동안 그럼 당연히 이제 우선순위는 그 다음 높은 얘로 우선권이 가져가게 되고 얘는 이제 자기를 실행을 하고 3초 또 지연되겠죠. 그러면 또 지연되는 시간 동안 그 다음 우선권인 태스크를 찾다 보니까 컨트롤 태스크에 가서 실행을 할 거고요. 그럼 3초 지연 동안 계속 얘가 한 4-5바퀴 돌겠네요. 돌다가 다시 얘가 지연이 끝나면 얘가 가져가고 또 한 바퀴 더 돌고 또 돌다가 10초가 끝나면 또 다시 한번 하고 또 지연되면 다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지연 API와 순위를 부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얘가 가장 빠른 응답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얘 순위를 높게 줘버리시면 그 코어에 대한 체크를 못할 수도 있어요. 자칫 얘가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게 있어서 얘 로직의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졌어 했을 때 그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실행돼도 스케줄을 보장하기 때문에 얘가 긴급한 상황이 생겨도 얘 우선순위가 낮아버리면 스케줄러는 얘로 전환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진짜 우선순위에 잘 고민이 필요하다. 잘 하지 못하면 뭐 프로그램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동결 장치를 살펴볼 거예요. 아까 태스크 간의 인터럽트 루팅과 태스크 간 아니면 태스크와 태스크 간의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 세마포어와 QA를 살펴볼 건데, 세마포어는 정의는 두 개의 원자적 함수로 조작되는 정수 변수예요. 첫 번째로 원자적 함수가 뭐냐면 영어로 해석하면 아토믹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내가 어떤 함수를 실행할 때 내가 이거를 실행하는 함수를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그 사이 동안 어떤 태스크 스위칭이나 방해 없이 무조건 끝날 때부터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CPU를 일관적으로 붙잡고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장이 되면 그거를 원자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변수를 내가 조작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그 어떤 방해도 없이 나 혼자 오래 조작할 수 있으면 내가 이 변수를 원자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세마포어라고는 가장 편한 느낌으로는 화장실 칸에 이 잠금 장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화장실 잠금 장치를 잠궈 놓으면 내가 이 칸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화장실 칸 안에는 무조건 나만 써야 하는 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기를 자원, 리소스로 바꾸고 화장실 칸에 대한 잠금 장치를 세마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동작 양상은 이 세마포어를 잠그는 것을 락, 푸는 것을 얼락이라고 하고, 이 푸는 행위를 잠그는 행위를 어콰이어, 그다음에 푸는 행위를 릴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 변수라는 말이 있었는데 잠그다 풀다가 정수 변수라는 얘기가 조금 말이가 안 맞을 수 있죠. 보시면 어콰이어를 하게 되면 동작은 이 정수 변수가 0이 아니면 1 감소, 0이라면 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 정수 변수가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화장실 칸에서 변기는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맥스의 정수 변수의 최대값이 1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변기 하나가 널널해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어. acquire 0이 아니면 1 감소되면 그 이제 변수가 0이 되고 다음 사람이 쓰려고 보니까 변수가 0이에요. 그럼 내가 못 쓰면 그러니까 대기해야겠죠. 풀릴 때까지. 릴리즈 내가 이제 화장실 다 썼어요. 그럼 이제 최대값이면 이제 굳이 변기가 비어있다면 1일 테니까 1일 때면 릴리즈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그냥 쓰면 되니까 acquire 발해버리면 되고요. 쓰고 있는데 내가 릴리즈 할 거면 1 증가되면 이제 빈 걸 표시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최대값이 0, 1인 세마포어를 바이너리 세마포어라고 하고 그 더 큰 값을 카운티 세마포어라고 하는데 저희는 주로 바이너리 세마포어를 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값이 여기 돼 있죠. 바이너리 세마포어, 카운티 세마포어. 세마포어는 어떻게 생성하냐? X 세마포어 create binary라는 API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쓰면 세마포어 핸들이 구조체로 넘어오고 세마포어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거고 뭐 정적 생성하는 함수 따로 있고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렇게 돼. 세마포어를 담은 세마포어 핸들을 선언을 한 다음에 이 함수를 가져오면 이 X 세마포어에는 세마포어 핸들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핸들을 가지고 잠그거나 풀 수 있어요. 만약 이제 실행되지 않으면 널 체크를 해서 여기서 이제 오류를 처리하면 되고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고. 사용을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잠금을 거는 API와 푼 API가 존재하는데 두 함수 다 핸들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풀 때는 대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쓰는 사람이 풀 거고 푸는 거는 뭐 내가 최대값이나 아니면 그냥 최대값으로 아무 행위 안 하면 되고 최대값이 아니면 그냥 1 늘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푸는 거는 딱 헬만 받아서 풀게 되고 잠그는 거는 이제 잠그는 거 플러스 이 세마포가 이미 잠겼을 때 내가 또 잠그려면 그러니까 내가 또 잠근다는 건 내가 사용한다는 뜻이잖아 이 세마포를. 근데 이미 잠겨있네? 내가 못 쓰네? 그럼 일단 기다려보자 하고 그 기다리는 맥스 기다리는 시간 대기 시간을 틱 단위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이 세마포 쓰고 있네? 그럼 내가 여기 100 주면 일단 100티 동안 기다려 봐야겠다. 그런데 이 함수에서 실행이 멈추겠죠? 그리고 이 함수를 100 동안 대기하는 동안에는 태스크가 차단이 돼서 다른 걸 하고 있을 거고요. 100티 동안 최대 100티까지.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0을 주면 기다리지 않고 무조건 실패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잠금 실패를 하는 걸로 반환이 되고 이걸 무한으로 줄 수도 있어요. 네. 여기 보면 포트넥스 딜레이를 사용 시 무한 대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if x 세마포 take 핸들 주고 이렇게 했는데 가져오는 게 성공했어. 그러면 이제 가져오는 게 성공했으니까 뭐 화장실 예로 들면 이제 변기를 사용하면 되겠죠. 작업 로직을 넣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작업이 끝났으면 세마포를 다시 풀어주고. 근데 쓰는 게 실패했어. 그러면 이제 뭐 오류를 띄워야겠죠. 오류를 띄우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세마포를 사용하면 됩니다. 세마포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저희의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태스크가 있습니다. 센서 태스크와 하트비트 태스크가 있는데 센서 태스크는 뭐냐? 센서 아이를 초기화하고 센서 값을 읽고 처리하는 값을 UART로 보내는 애예요. 뭐 온도 센서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온도 밸류가 몇몇몇 보내는 애고요. 하트비트 태스크는 뭐 초기화한 다음에 시스템 상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보내는 애예요. 스테이터스가 OK 아니면 fail 이렇게 보내겠죠. 근데 문제 UART 통신 버퍼, UART 사용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면 다시 UART 시별 통신 강의를 세미나를 보시면 돼요. UART 통신 버퍼에 문제와 적재 중 태스크 전환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내가 밸류 땡땡을 적재하고 있는 와중에 스케줄러가 얘로 바꿔서 스테이터스 OK를 적재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UART 버퍼에 꼬개 상태로 들어가요. 이러면 이제 저희가 정상적으로 해석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신 축도 기계여서 정해진 프로토콜로 파싱을 하고 있는데 꼬여버렸어.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해결법은 세마포를 이용해서 공유 자원의 사용권, 여기서 공유 자원이 UART인데 UART를 보내고 푸는 사용권을 세마포로 관리, 이런 걸 동기화라고 하는데요. 관리해서 한 번에 한 태스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자원을 임기 구역하는 거, 즉 공유 자원을 무조건 한 번에 한 번만 쓸 수 있는 아토믹한 크리티컬 섹션으로 잠가버리고 이거를 한 번에 한 태스크만 쓸 수 있게 세마포로 관리를 하면 이런 꼬이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수정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볼게요. 먼저 뭐 둘 다 우선은 똑같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라운드 로빈을 하는데 얘가 먼저 선택됐다고 봅시다.
값을 유아트로 송신을 할 거예요. 먼저 얘가 유아트를 세마포를 잠급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써요. 밸류 값을 써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쓰고 있는데 그 같은 거고 얘한테 할당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얘를 넘겼어요. 스케줄러가 불의의 사고로. 그럼 이제 얘는 또 점검하고 송신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살펴봐요. 세마포를 내가 잠가야지 써야지 했는데 그 무한 대개 설정으로 틱을 무한으로 줬다고 합시다. 설정할 때 시도했는데 세마포 잠겨있네. 그럼 나 일단 대기해야지 하면 이 태스크는 차단당가 되잖아요. 그럼 5번 이후 태스크는 차단되면서 다시 실행권은 얘로 넘어가고 얘는 보내는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버퍼에 복사한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세마포를 풀어요. 장면을 풀어서 릴리즈를 해준 다음에 다시 이제 얘가 뭔가를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얘로 넘어가는 그게 있겠죠. 그러면 태스크 차단이 얘로 그럼 태스크 차단이 해제되면서 얘가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 어커에 성공했네. 그럼 이제 보내요. 스테이터스 보낸 다음에 끝나면 다시 풀어주고 이런 상태면 임기구역은 단 한 태스크만 입장을 사용하고 퇴장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래서 메시지가 꼬일 일이 없어지는 거고 3번 과정에서 태스크 하트비트로 태스크가 전환되어도 다시 얘가 하다가 다시 전환되어도 4번에는 세마포 에카이로 인해 태스크가 차단된 상태여서 전환되었다가 바로 다시 센터로 전환되어서 유아트 송신 과정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공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A에서 볼 거예요. 세마포는 단순하게 잠갔다가 열었다는 장치라면 Q는 선입 선출, first in first out 구조의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어떤 통인데 순서대로 항목을 넣을 수 있는 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로 들어가고 들어가는 과정을 NQ 또는 pus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빼요. DQ 또는 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뺄 때는. 그래서 선입 선출 방식의 구조고 스택과는 반대예요. 스택은 이제 자료 구조 가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스택의 정확한 구조는요. 보통 입력 순서대로 처리하고 Q에 넣고 꺼내는 주체가 비동기적일 때 사용을 하게 돼요. RQS에서는. 그래서 NQ 푸시하는 주체와 팝하는 주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다를 수도 있겠고 3대 1일 수도 있겠고 이런 방식으로 다르거나 비동기적일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선형 Q, 환형 Q, 연결리스트 Q 등 여러 가지 구현 방법이 존재하겠지만 저희는 가장 간단한 선형 Q를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이때 팝은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Q에서 꺼내는 건데 이걸 꺼내지 않고 잠시 이렇게 들춰보는 거는 피크라고 하는 피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넣고 빼는 Q라는 자료구조가 있는데요. 이것도 되게 맛있어서 Q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Q 핸들을 똑같이 받고 execute create라는 함수로 Q의 크기와 Q의 한 항목 하나의 사이즈를 받아요. 그래서 이 하나 항목의 사이즈를 결정한 다음에 이 항목에 몇 칸 들어갈지를 하면 총 Q의 용량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Q를 전적으로 생성을 하는 거를 이렇게 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예제를 보면 Q 해대면서 선언한 다음에 할당을 해줘요. 이제 얘를 보니까 항목을 10개를 넣을 건데 unsigned 롱형 변수를 10개를 넣을 건가 봐요. unsigned 롱형 변수는 보통 4바이트니까 4바이트 10개를 넣는 40바이트짜리 Q가 생성이 되겠네요. 그리고 생성이 안 되는 게 널 처리를 통해서 2%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원시 타입의 변수도 넣을 수도 있는데 원시 타입 말고 이런 스트럭트도 넣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메시지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복잡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메시지를 수진하는 애 따로 있고 메시지를 처리하는 애 따로 있고 메시지를 보내는 애 따로 있고 이러면 Q로 이제 좀 중재를 하게 되는데 스트럭트를 선언을 한 다음에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Q핸드를 만들고 Q를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 Q는 스트럭트 그 자체를 넣을 게 아니라 스트럭트에 포인터를 넣는 거죠. 그래서 스트럭트 포인터 명령을 가져온 다음에 보통 이제 이거는 버스 폭일 거고요. 메모리 사이즈일 거고요. 스트럭트 포인터를 10개를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럭트 그 자체를 넣는 게 아니고 스트럭트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Q 10개를 넣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우리 처리를 하는 거고 구주체 포인트 10개를 담. 물론 구주체 포인터를 담지 않고 구주체 그 자체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Q 사이즈는 더 커지겠지만 포인터를 갖고 있을 때보다 메모리 트러블이 좀 덜 나겠죠. 얘는 가지고 있는 포인터가 데빌링 포인터가 되면 프로그램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세그멘테이션 오늘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Q 이제 푸시 파워를 보면요 약간 좀 편법으로 돼서 얘는 프리액티스에서 Q는 뒤에서 넣는 일반적인 얘 말고 앞에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execute send to back, execute send to front라는 함수로 넣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세 가지 다 동시에 Q 핸들을 받고 삽입할 항목의 참조 포인터 내가 삽입할 항목에 포인터를 줘야 되고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다음에 Q가 꽉 찰 경우에는 대기 시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삽입 일반적인 푸시, 그다음에 뒤에서 삽입 일반적인 푸시, 앞에서 삽입하는 조금 별종의 그게 있고요. 인터럽트 루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 인터럽트 루틴 함수가 있어요. 인터럽트 루틴에서 이 함수 사용하면 안 되고 그 도큐멘트 찾으셔서 ISR 전용 함수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항목의 포인터를 넘김으로 Q에는 포인터가 아닌 값 자체 그 변수의 복사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깊은 복사가 되는데 깊은 복사와 얕은 복사의 차이는 구글링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쉬운 표현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라이투스 Q는 깊은 복사다. 그래서 포인트를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롱형 Q를 예로 들어보면 10이라는 값을 가진 롱 숫자 변수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서 넣는 거죠. Q 핸들을 주고 이 변수에 포인터를 준 다음에 최대 만약 Q가 꽉 찼을 때 나는 10T까지 기다리겠다. 0을 주면 할 거고요. 꽉 차있으면 바로 넘길 거고요. 아니면 내가 무한으로 이 Q를 대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프로그램 설계따라 맞게 가면 되는데 이러면 내 Q에 10이 들어가요. 원시형 변수를 Q 전반에 삽입하는 예시입니다. 이제 팝도 보죠. Q, XQ 리시브고 무조건 꺼내는 거는 앞에서만 꺼내야 돼요. 그래서 그 팝은 일반적인 팝만 제공을 하고 Q 핸드 그 다음에 이제 Q에서 다 그 꺼낸 게 들어갈 버퍼를 포인트를 주고 얘도 대기 시간을 마찬가지로 정해지고요. 삽입과 마찬가지로 깊은 복사가 진행이 되고 인출은 무조건 전방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Q의 개념상 뒤에서 뺄 필요는 딱히 없으니까. 그리고 피크도 아까 말했던 피크도 가능하고요. 이러면 피크를 해서 값은 행위 자체 똑같겠지만 리시브는 항목 자체가 사라지는데 Q에서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얘는 살짝 들춰보는 거여서 엿보기 둘 다 ISR 함수 전용으로 따로 있고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내가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이 변수의 포인터를 이렇게 줬을 때 리시브를 하면 이 변수의 포인터가 여기 담겨요. 꺼내져서 뭐 대기시간 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꺼내서 이 변수를 사용해서 고주체 접근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태도 마찬가지로 Q에 항목이 몇 개 있는지 Q에 항목을 모두 지우는 함수도 있고 Q를 초기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Q 잔여 공간을 반환하는 함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ISR 함수가 더 존재를 하고요. 이런 애로 체크를 하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면 Q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까?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센서와 하트비트가 있고 UART가 있는데 세마포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동기화를 해보는 거죠. 일단 봅시다. 얘는 태스크 자체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메시지 Q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UART에 세마포를 닫고 직접 얘가 UART를 조작해서 보내는 것 대신에 메시지 Q에 그냥 삽입을 해요. 그 메시지 자체를 뭐 문자열 포인터가 되겠죠.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Q 삽입 작업은 원자적이어서 Q 삽입하는 과정에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장이 돼 있어요. 메시지는 각각 항목으로 구성되어 섞이지 않고 순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용 메시지 처리하는 태스크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얘는 Q 계속 돌면서 대기를 무한정으로 하면서 Q가 있는지 확인을 해요. 애초에 Q에 아무것도 없으면 리시브가 대기가 무한정으로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Q에서 꺼내러 와서 메시지가 인출되면 UART의 버퍼에 이거를 써요. 그럼 결론적으로 UART에 접근한 태스크는 단 하나, 이 태스크가 단 하나가 돼서 인기구역이 일종의 인기구역이 되는 거고요. 삽입된 순서대로 전용 태스크가 인출하여 순서적으로 UART에 삽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을 공유하지 않게 해서 일종의 인기구역을 설정한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대기 무한 이제 여기서 우선순위를 좀 보면 보통 높음이면 얘가 차단될 건 없이 얘를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그 실행권이. 그래서 이게 높은 보통 이것도 고민을 하시면 상황에 맞게 고민을 해서 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세마포에 대해서 좀 나은 점은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이 여기밖에 없어서 얘네들은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이 없어서 추상화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세마포를 쓰게 되면 뒤에서 언급할 교착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Q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적어요. 그래서 좀 더 진보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세마포랑 Q랑 그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상황에 맞게. 그래서 경쟁 상태와 교착 상태에 대해 마지막으로 좀 보면 경쟁 상태, 레이스 컨디션이라는데 공유 자원에 대해 여러 주체가 동시 접근을 해서 결과를 찾을 수 없는 상태. 아까 세마포에서 봤던 그런 메시지가 섞이는 상태가 경쟁 상태고요. 교착 상태, 데드락이라고 하는데 여러 주체가 각자 다른 주체의 잠금이 끝나기만을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 예를 들어서 사다리 위와 사다리 아래에서 동시에 서로 야 언제 내려가, 야 언제 올라와, 언제 사다리를 비워 서로 대기하기 무조건 기다리는 상황을 데드락이라고 하는데요. 교착 상태가 발생하기 위한 구조에는 상호 배제, 한 리소스는 한 번에 하나의 태스크로 사용이 가능하다. 점유와 대기, 주체가 하나의 자원을 점유하는 동시에 다른 자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비선정, 어떤 주체가 사용 중인 자원을
어떤 OS가 강제로 뺏어갈 수 없는 구조. 환영 대기, 대기하는 주체들을 대기하는 태스크들을 순환하는 구조. 환영이라 계속 자신으로 돌아오는 구조. 네 가지가 모두 반복이 되면 교체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면 아무도 실행할 수 없어서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무한적으로 의미 없는 문구만 돌면서 프로그램이 아무 응답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거는 뭐 RTOS에서 감지해주고 그런 방식은 없고요. 직접 프로그램 설계 잘 하셔야 돼요. 네. 이런 자원에 대한 고민 같은 거를 일단 RTOS, FreeRTOS는 이거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거는 짜는 거마다 나름이고요. 이것도 짜는 거 나름인데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임계영역 RTOS를 임계영역 API를 소개를 드리면 이 임계영역을 만들면 일종의 크리티컬 섹션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는 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하고 영시적으로 차단 양보하지 않는 이상 임계영역 안에서는 절 태스크 영역이 전환이 없어요. 인터럽트 루틴을 넘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일관적으로 실행력이 보장이 돼요. 아토믹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임계영역에서 프리 RTS 호출하면 안 되고요. 기타 주의점 IS라고 공유해서 이 사이에서는 데드락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없게 막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를 대기하면 안 돼요. 다른 자원을. 그리고 추가적으로 태스크 일드라는 태스크 양보. 강제적으로 내가 가장 고파서 내가 우선인 태스크여도 다른 게 실행할 수 있게 양보해달라고 스케줄러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물론 반드시 양보하는 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 커널 패닝. 쉽게 말하면 블루스크린인데요. 모종의 치명적인 이유로 커널이 실패하고 복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급 OS에 비해 훨씬 저수준인 아두이노는 이제 우리 FL이랑 RTOS는 13번 LED 있죠. L이라고 나와 있는 그 LED로 단순히 커널 패닝이 나왔음을 표시를 하는데요. 좀 더 고차원적인 RTOS는 뭐 현재 레지스터와 스택과 프로그램 카운터 같은 모든 디버그 정보를 주르륵 코어 덤퍼를 출력을 합니다. 보통은 코어 덤퍼와 함께 전용 화면 또는 표준 출력에 출력을 하게 돼요. 이제 이 전용 화면이란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블루스크린이고요. 그래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메모리 어로케이션 실패, 동작 할당 실패, 프로그램 스택 오버플로우, 태스크 스택이 넘치는 경우, 태스크 사이즈를 스택 사이즈를 너무 작게 줘서요. 그 다음에 하드 폴트, 버스 폴트, 유세지 폴트가 있는데 유세지 폴트는 0으로 나가기, 스택 오버플로우, 정의되지 않은 명령어, 메모리 접근 위반 같은 좀 스택 오버플로우나 메모리 접근 위반이 커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상한 포인트를 접근하거나 스택이 터지면 바로 터집니다. 그 다음에 OS가 딱 멈추고 그냥 오류만 표시하게 되고요. 버스폴트는 파이프라이닝 과정 또는 오류, 아니면 인터럽트 시 그 대피나 복구 과정에서 젊은 접근 위반인데 이거는 드물고요. 하드폴트는 이 나머지를 통해서 핸들링할 수 없는 문제가 이제 하드폴트인데 두 가지 많이 보시게 될 거고 스택 오버플로우나 포인터를 이상하게 다룰 때 아니면 이상한 포인트 접근할 때 이럴 때 터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될 거고요. SRC 디렉토리에 훅스라는 C 파일에 이 아두이노 포트에서 이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뭔가 정보를 출력하진 않고 하드폴트면 4번 깜빡이고 대기, 버스폴트면 5번 깜빡이고 대기, 유세지 폴트면 6번 깜빡이고 대기 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프로그램이 안 돌고 LLE가 깜빡이네 하면 내 프로그램이 뭐가 터졌구나 하고 디버그를 하셔야겠죠. 보통 아두이노에는 좋은 디버그 수단이 없어서 그 프로그램 하나씩 시리얼 프린트 넣어보시면서 어디서 멈춰있는지 확인하시고 디버깅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원시적이죠. 그리고 조금 더 프리 RTOS와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상용 RTOS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레딧 커뮤니티에서 조금 여러 가지 신뢰성은 없지만 그냥 커뮤니티 의견을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너덱스라는 RTOS가 있다. API가 매우 유사해서 리눅스화에서 뭔가를 코딩하고 적은 수종으로 너덱스에 이식할 수 있는 포젝스 API를 제공을 했다. 제필이라는 API는 제필이라는 RTOS는 엄청난 강력한 드라이버 계층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드레이어는 추상화 SDK 형태로 밴드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나는 어플리케이션만 짜서 쉽게 이식할 수 있다. 프리 RTOS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필가 좀 더 나은 점도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실험용 비행기를 만들 계획을 하고 무인 항공기를 위한 자동 조종 장치에 대한 이미지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VX웍스라는 되게 유명한 상용 OS예요. 그래서 삼성 엑시에도 들어갔고 이번에 아마 오퍼튜니티 로버 같은 데서도 이 프리 RTOS 쓸 거예요. 무결성 그리고 운영체 작업이 이렇게 엄청 비싸대요. 안정화 코드 검증 때문에 비용 때문에 기억나는데
그 EVXWorks라는 걸 한번 견적을 뽑아왔는데 일부 제품에 대해 수백만 달러까지도 이 VXWorks의 라이선스 비용으로 받았대요. 상용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비용인 거죠. 이런 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너무 항상 언제나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참고 자료는 프리 알토스 도큐먼트, 위키백과 그다음에 이 책에서 많은 이미지 소프트 구조에 대한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고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되게 좋은 책이 지금 절판이 돼서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책을 읽어보고 싶다 하는 분은 저한테 말해주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논문과 도큐먼트 레디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 이렇게 있고 그래서 긴 강의 지루했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2021년이라 써져있는데 어느새 2022년이 돼버려서 적극 좀 죄송하고 강의가 지연돼서 이 발표 자료도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하다 보면서 그래서 조금 급하게 만드느라 PPT가 조금 중구난방이거나 좀 꼬였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도 이제 제가 동일한 내용으로 아두이노 세미나를 열 텐데 그때는 좀 더 강의 자료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시간성 맞춰서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수강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시기고 이제 곧 일단 다음 학기에 학교 지침은 대면이기 때문에 대면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올해는 비록 녹화 강의로 이제 아두이노 세미나를 진행을 했지만 올해 2022학년도에는 꼭 그 각자 얼굴을 보면서 직접 세미나 진행하고 밥도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 실습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고 그때 또 종강하면서 또 여러 가지 안내사항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바람이 25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